보면 원소의 주기성과 규칙성 우리 1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배웠다시피 원소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치? 원소가 뭐야? 그거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물질에는 가장 작은 단위. 그럼 원소랑 원자랑 무슨 차이야? 어떨 땐 원소, 어떨 땐 원자 이렇게 쓰잖아. 그치? 둘이 같은 거야? 아니요? 다른 거야? 네. 뭐가 다른 거야? 왜 어떨 땐 원소라고 쓰고 어떨 땐 원자라고 쓰고 무슨 차이일까? 표비다 무슨 차이일까? 글자 차이 이런 거 말고 뭔 차이일까? 원소들이 결합하면 뭐가 돼? 원자 핵. 어? 아니에요? 원소들이 결합하면 뭐 돼? 원자들이 결합하면 원자들이 그렇거든요. 수소 네. 2개, 산소 하나 결합하면 이거 뭐야? 물. 이거 뭐라고 불러? 원자. 물 뭐라고 불러? 물 분자. 분자라고 하잖아. 네. 그렇지? 네. 이렇게 원소 또는 원자끼리 결합한 걸 우리는 분자라고 하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원소의 개념, 원자의 개념, 분자의 개념 적어도 요 세 개는 분류할 수 있어야 돼. 좀 맞춰보세요. 네. 이 어떨 때는 원소라고 쓰고 어떨 때는 원자라고 쓰고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야. 뭐야? 바나나. 뭐라고? 바나나. 그래, 고마워. 바나나 2개. 그다음에 이거 뭐야? 수박. 수박 2개. 아니야 3개. 그다음에 또 뭐지? 딸기.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한 바구니에 있어. 자, 원자 과일 몇 개야? 7개. 과일 몇 개야? 3개. 과일 몇 종이야? 1종. 무슨 차이인지 방금 내가 질문했을 때 무슨 차이인지 이해 갔지? 네. 그렇지? 과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7. 과일 몇 종이야? 하면 3개. 3종. 그렇지? 네. 과일 몇 개면 이 의미가 원자야. 이건 피할 필요 없어. 내가 과일 몇 종을 하면 이거는 원소야. 그러면 내가 H2O가 있어. 원자 몇 개야? 3개. 3개. 원소 몇 개야? 2개. 이 원자와 원소는 이런 개념이야. 이해갔지? 이거 뭐야? NH3? 암모니아. 암모니아. 이건 뭐야? 백케이. 오. 말면 안 돼? 원자. 원자 뭐야? 4개. 원소? 2개. 이해갔지? 그렇지? 자. 원소는 아까 페레가 얘기했듯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표현하고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참고서나 가서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그냥 읽으면 뭔지 차이 모르잖아. 그렇지? 이렇게 써놓고 너희들은
개수를 물어보는 거와 종류를 물어보는 거 다른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저 분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아까 물 가지고 있잖아. 여기 산소하고 수소 이렇게 생겼거든.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어. 산소 원자 하나랑 수소 두 개가 이렇게 붙어갖고 이런 모양으로 생긴 애가 물 분자야. 얘 우리 물이라고 하면 특징 알잖아. 물의 특징. 그렇지. 액체 또 색이 없고 냄새도 없고 그렇지? 맛도 없고 그렇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 물질의 특징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이 수소 하나 산소 하나 이 수소 하나 따로따로 봤을 때는 이 분자가 갖던 특징 가질까? 아니요. 이 원소는 아무런 특징이 없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 O2지. O2도 산소 하나 두 개가 이제 결합한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의 이 특징들은 이 개별로 있을 때는 아무 성질이 없어. 그냥 물질 입자 그냥 하나의 덩어리일 뿐이야. 그냥 아무 성질이 없는 그냥 물건 하나일 뿐이야. 오케이? 근데 얘네들이 서로 결합하고 만나고 하면 어떠한 특정한 성질을 가져. 뭐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의 성질을 갖는 이런 애가 만들어지는 거고, 뭐 산소 아무 성질 없는 산소 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하나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런 성질을 갖는 이 O2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 분자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성질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분자의 개념을 이렇게 표현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분 입자. 성질이 들어가면 그거는 분자부터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제 과학을 다루면서 원소, 원자, 뭐 분자, 이온, 뭐 결정, 막 이런 걸 계속 다룰 텐데 저 세 개 용어의 의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추가로 몇 개만 적어 놓을게. 이 원소는 처음에 발견된 거는 저분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가로 이제 발견되는 중이야. 발견되는 중이고 또 추가로 과학이 발전할 때마다 또 새로운 원소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현재는 110여 종 정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발견 중이야. 다 찾은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원소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입자. 물론 원소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알지, 그렇지? 그럼 원소 우리가 원자의 기본 구조를 보면 핵 있고 전자 있고 우리가 빅뱅 과정에서 확인했잖아, 그렇지? 원래 이게 뜯어져갖고 얘들이 결합해갖고 우리가 원자 만들어졌어 이거 확인한 거잖아, 그렇지? 이건 기본 단위가 아니야. 단위로 할 때는 이 원소부터 단위라고 칩니다. 오케이? 얘가 그 다음에 주기율표 우리가 오늘 새로 나눠준 그거를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라고 해. 이 주기율표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고 과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고 본인이 연구하는 목적과 연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서로 분류해 있었어. 그래서 그 부분 어떤 과학자는 어떤 식으로 분류했는지 다는 아니고 몇 개 정도만 우리가 좀 연역을 알고 있으면 돼. 그 정도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모즐리라는 과학자는 어떤 식의 설을 분류했다 이런 식으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 내용 자체에 그렇게 깊이는 안 나가니까. 일단 주기율표의 정의야. 주기율표의 정의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배열되도록 배치하는 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배열하도록 배치하는 표.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딱 3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되베라이너. 두 번째는 멘델레이프. 세 번째는 모즐리. 세 과학자 이름이야. 이 3개의 과학자로 분류만 하면 됩니다. 자, 데베라이너는 중요해. 데베라이너는 원자. 데베라이너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한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원자량이라는 거 잘 모르잖아. 그지? 원자량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원자의 무게 생각하면 돼. 이 원자의 무게에 따라서 배열한 게 누구? 데베라이너야. 오케이? 근데 지금은 무슨 순서로 돼 있어? 무게. 가벼운 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무슨 순서일까? 원자량 순서가 아니라 무슨 순서야? 원자? 원자 뭘까? 너희들 잘 하잖아. 원자 무슨 순서로 외워? 원자 번호순으로 외우잖아. 지금 원자 번호순으로 나열한 거야. 그지? 물론 그 원자 번호를 매길 때 원자량이 가장 작은 거부터 매겨서 사실은 원자량 순이나 이 원자 번호 순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 물론 뒤에 가면 좀 다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 앞부분은. 멘델레예프도 똑같이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어. 원자량 순으로 똑같이 배열하고 이때 멘델레예프는 몇 종 정도였냐면 63여 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주기율표 있잖아. 지금 현재 주기율표를 확립한 사람이 멘델레예프야. 우리 역사를 봐도 뭐 다른 공부를 봐도 최초, 그 다음에 최고, 가장 오래되거나 제일 먼저 했거나 이런 게 문제에 잘 나오잖아. 그렇지? 멘델레예프도 그런 의미로 현재의 주기율표의 기초를 확립한 사람이 누군지를 묻는 질문에 많이 나와. 똑같이 멘델레예프도 63종으로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고 초기 주기율표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 확립한 과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모즐리는 원자 번호 순으로
어차피 우리는 두 가지만 포인트를 보면 돼. 원자량 순으로 배열한 거 데빌라이너와 맨델레예프. 그 다음에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한 거 모즐리. 그 다음에 추가로 기초적인 부분을 확립한 사람은 맨델레예프. 이 정도 선만 알면 돼. 그 내용이 뭐 어땠는지 확인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데벨라이너에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 얘는 우리가 얘는 원자 번호순, 그 다음에 초기 주기율표의 기초를 확립한 거랑 현재 주기율표랑 많이 비슷해. 모즐리가 정리한 거랑 맨델레예프가 정리한 거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기율표랑 많이 비슷하거든. 근데 데벨라이너는 좀 다르게 했어. 얘는 어떻게 했냐면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이렇게 찾은 거를 이렇게 다 모아둔 다음에 그 중에서 골랐어. 성질이 비슷한 애들 3개씩 이렇게 골랐어. 3개씩. 그래서 3개 묶었어. 3개. 그래서 얘가 뭘 했냐면 얘는 원소를 3개씩 같은 성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 3개씩 묶었다고 해서 데벨라이너는 새쌍 원소설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 참고서다 교과서 보면 과학자 내용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 푸는데 무리는 없어.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됐냐? 과거에는 여러 과학자에 의해서 다르게 표기가 돼 있었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주기율표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 있나? 쓰고 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가로의 의미와 세로의 의미만 알면 돼. 현대 주기율표를 보면 가로줄과 세로줄을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같은 세로 라인 있지. 같은 세로 라인. 뭐 예를 들어서 수소, 리튬. 밑에 뭐 있어? 나트륨. 그 밑에 뭐 있어? 칼륨. 뭐 이런 것들 세로줄을 뭐라고 하냐면 족이라고 합니다. 족. 1족, 2족, 그 다음에 보면 3족이 아니야. 그지? 우리가 배우는 거는 1번부터 20번까지야. 1번부터 20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 주기율표를 보면 가운데가 비어있지. 그치? 여기는 우리가 배우지 않는 성질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 밑에서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그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베릴륨 이어서 붕속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우는 족도 중간에 있는 3, 4, 5, 6, 7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1족, 2족, 그 다음에 13족부터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이해하니? 1족부터 헷갈리면 안 돼. 문제에서 볼 때 1족, 2족, 13족 문제에서 치사하게 13족을 3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 그거 보고 이거 낚였어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 본인이 확인을 잘 못한 거야. 그래서 세로족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족이라고 합니다. 족은 1족부터 몇 족까지 있어?
18쪽까지 존재합니다. 1쪽부터 18쪽까지.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1, 2, 13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전자껍질수. 전자껍질수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지. 이제 우리가 제대로 배울 건데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전자가 존재할 때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돌아다닌다고 했어? 이렇게 이렇게 본인이 돌아다닐 수 있는 궤도가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본인이 돌아다닐 수 있는 궤도가 있어. 이거 뭐야, 원소? 원소 뭘까? 그거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첫 수업 때 뭐 외웠어? 빅뱅. 빅뱅 외웠어? 첫 수업 때 선생님 뭐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 20번까지. 왜 알아야 된다고 했을까? 많이 나와서. 많이 나와서 원자 번호 아는 거 하나 가지고 많은 걸 알 수 있어. 이것도 그걸 가지고 알 수 있어. 아, 10개니까 그렇지. 전자 몇 개야? 10개잖아. 우리 네온 몇 번? 10번. 10번. 원자 번호는 전자수랑 똑같아. 문제에서 이거 어떤 원소라고 주지 않아도 봤는데 전자가 10개네? 그지? 그러면 원자 번호랑 똑같은 거야. 10번이 네온. 이해가? 그래서 원자 번호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원자 번호를 계속 써야 됩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있잖아. 어디에 있어? 자기가 돌 수 있는 궤도가 있어.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전자 껍질이라고 표현해. 껍질. 전자 껍질.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 그래서 이 중간에는 전자 존재하지 못한다고 했어, 그지? 그래서 껍질에서 껍질로 이동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안쪽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더 클까? 바깥쪽에 있는 전자 에너지가 더 클까? 안쪽. 바깥쪽. 바깥쪽. 바깥쪽에 있는 에너지가 더 크다고 했지. 이 에너지 뭐라고 했어? 그거. 중력. 그거. 뭐라고 했어 이거? 네. 자, 우리 복습 안 하지? 그럼 뭐라고 했어? 우리 필기한 거 매일 보는데 5분도 안 걸려. 그냥 읽는 거야, 그지? 수업한 거 생각하면서 그냥 읽는 거야. 선생님이 따로 막 뭔가 자습하고 복습하고 검사하고 하지 않아. 뭐만 해달라고 했어? 하루에 한 번씩 배운 거 읽어만 달라고 했어, 그지? 그럼 우리가 배운 거 처음부터 쭉쭉쭉 읽는 거 지금 배운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5분도 안 걸려요, 현빈아. 그지? 근데 지금 다들 어떻게 하고 있어? 저번 시간에 필기노트 수업 시간에 적고 지금 처음 피는 거잖아. 아니에요. 그지? 저 이거요. 매일 읽어? 네. 가빈이 매일 읽어? 종환이 매일 읽어? 아니. 현빈이 매일 읽어? 읽어줘야 돼. 뭐 쌤이 이걸 읽어서 외우가 아니야. 그냥 읽으라는 거야. 매일 읽는데 뭐 이거 읽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 10분도 안 걸려. 읽어보는데 읽으면서 뭐 배웠지만 그냥 상기시키는 거야. 매일 하루에 10분이면 돼. 길게 잡아서 10분이면 돼. 하루에 10분 공부할 과학 공부 투자할 수는 있잖아. 그치? 시간을 내서 막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거 말고 하루에 10분이면 돼. 그것만 매일 해줘. 딴 거 안 바래. 진도 수업 나갈 때는. 왜?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거 아니야? 뭐지 그거? 지금 뭐라고 배웠어? 에너지 준이라고 했어요. 준. 아, 안에서 바깥으로 갈 때 에너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죠. 안에서 바깥쪽으로 갈 때 에너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한가? 오늘 복습하시는 에너지 필요해. 안쪽에 있는 애가 핵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 없어.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어. 핵이 붙어 달려 있으려면. 아, 그지? 그래서 바깥쪽에 있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했어. 네. 그지?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 갈 때는 에너지가 더 필요해.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했어. 그지? 그리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올 때는 에너지가 필요 없잖아. 그치?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그만큼 필요 없어. 그럼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지? 네. 그치? 알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아. 오케이? 이거 우리가 배웠잖아. 딱 이 정도 구조까지 배웠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 전자 껍질과 무슨 얘기냐면 전자 껍질이 이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이 궤도를 말하는 거야. 보면 가로줄이야. 가로줄을 보면 첫 번째 줄에는 보면 1주기 있지. 1주기. 주기라고 표현합니다. 1주기에는 뭐 있어? 수소하고 헬륨 딱 두 개입니다. 1주기에는 수소하고 헬륨이야. 왜? 1주기에는 전자 껍질 내가 지금 전자 몇 개 올려놨어? 여기 1주기에 전자 껍질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몇 개 올려놨어? 2개. 2개 올려놨어.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가 2개밖에 있을 수 없어. 두 번째부터 8개 있을 수 있어. 세 번째도 8개. 이해가? 원래는 우리가 이거를 중학교 때 좀 더 배우고 와야 됐지만 보면 자 껍질 하나에 전자 하나 있어. 이거 뭐야? 전자 하나 있어. 수소잖아. 네. 그렇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전자가. 전자 2개야. 헬륨이야. 그렇지? 그 다음 리튬부터는 1주기야 리튬? 2주기지. 주기가 뭘 의미한다고? 전자 껍질을 의미한다고 했잖아. 그럼 2주기라는 거는 껍질이 2개라는 거야. 오케이? 1주기에는 원소가 2개밖에 없습니다. 수소랑 헬륨. 그 다음에 만약에 리튬이면 두 번째 껍질에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리튬이 2주기부터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몇 개야? 세봐. 2주기에 몇 개 있어? 2주기 원소 몇 개야? 8개지.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는 몇 개? 8개 채워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네온 했어. 네온 다음에 뭐야? 나트륨이야. 나트륨 몇 주기야? 3주기야. 3주기는 전자 껍질 3개잖아? 그래서 그 다음 껍질로 이제 진행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어차피 이거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계속 반복해 줄 거야. 원자의 구조랑 얘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이 전자 껍질 수가 이 전자가 위치하고 있는 걸 얘기한다고 했었게도 가로줄은 우리가 주기라고 있습니다. 주기는 몇 주기 있어?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야. 문제 보면 이 화학적 성질의 의미가 뭐냐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는 세로줄이래. 그래서 너희들 보면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 세로끼리 있는 애들 있잖아. 얘네들 성질이 다 비슷해. 예를 들어서 1쪽에 있는 애들, 14쪽에 있는 애들 성질이 다 비슷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화학적 성질을 물어보는 거는 이거는 써놓고 뒤에 설명할 때 다시 와서 다시 설명해 줄게. 일단 써놓기만 하자. 원자가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 원자가 전자의 수. 원자가 전자의 수가 결정한다. 적어놓고 뒤에 이 관련된 내용 나올 때 그때 설명하고 다시 와서 이 부분 설명할게. 지금 설명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가로와 세로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세로 뭐라고 한다? 조. 가로 뭐라고 한다? 주기. 해령아? 네. 12번. 마그네슘. 소연아? 네. 저녁 먹었어? 저녁이요? 안 먹었죠. 저녁 안 먹었어? 왜 안 먹었어? 저녁 시간이 안 돼서. 정신 안 돼서 지금 몇 시인데? 저녁 시간 지났는데? 10시에 먹어. 그러면 7번. 10원이요? 잠깐만요. 탁 나와야지. 공소? 엥. 질소. 현빈이가 웃었어. 보여주자 현빈아. 네. 현빈아 17번. 염소. 오케이. 어떡하나? 번호로 매칭해서 해야 돼. 이거 내가 17번 하면 1번부터 17번까지 갈 거야? 너무 힘들잖아, 그렇지? 번호로 매칭해서. 승아야? 아까 12번 했으니까 14번. 어? 뭐라고? 규소. 가빈아? 몇 번 할까? 그래. 18번. 아르곤. 오, 하나만 더 해봐야겠다. 뭐 할까? 11번. 저요? 나트륨. 9번. 플로린. 오케이. 공부 열심히 해왔네. 유연이는 외우면 이렇게 해. 알았지? 번호 매칭해서 외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외우고, 자,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 배웠잖아. 그러면 이제 질문이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냐면 2주기 14조. 그렇게 해보라고요? 이제 이렇게 질문할 거야. 2주기 14조 하면 1주기 있고 2주기 두 번째 주에 14조를 생각해야 돼. 알았지?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이제 번호 하면 다 나오잖아. 그지?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왜 하는지는 너희들이 이제 실제 문제풀이 하면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느낄 거야. 굳이 뭐 내가 왜 그런지 설명하는 것보다 문제 풀면 압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율표는 익숙하게 만들 거니까 생각하면 되고 매번 수업 때 계속 질문할 거야. 자, 그리고 주기율표를 보면 색깔이 다르지. 그렇지. 우리가 기존에 선생님이 그 학회에서 주는 어느 주기율표는 사실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필요 없고 이렇게 좀 색깔 구분되어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새로 준 거야. 자, 파란색 있고 초록색 있고 저기 무슨 색이야? 주황색 있고 뭘까? 뭐라고 써 있어? 색깔 구분이. 금속. 파란색은 금속, 그렇지? 네. 초록색은 비금속, 주황색은 중금속. 준금속. 금속의 성질도 있고 비금속의 성질도 있고 그 중간 성질을 같이 갖고 있는 애들을 준금속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주기율표 여기서는 처음에 내용이 뭐냐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특징을 좀 나눕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율표에서 저 파란색 애들과 초록색 애들을 구분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구분해. 기본적인 특징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금속 하면 어떤 느낌이야? 딱딱해. 딱딱하고 뭐 백색의 그런 느낌이잖아. 그렇지? 비금속이라고 하면 뭐 대체로 어떤 생각하면 되냐면 뭐 기체 생각하면 돼. 뭐 산소 기체, 수소 기체 이런 기체들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두 개의 특징을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안에 금속 원소 종류 많고 비금속 원소 종류 많잖아. 그지? 그래서 근데 그 안에 있는 걸 다 다루진 않아.
금속의 대표적인 애들, 비금속의 대표적인 애들 딱 두 부류만 다뤄. 금속의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냐면 1족을 다루는 거야. 금속의 대표적인 애들 1족. 그 다음에 비금속의 대표적인 애들 몇 쪽? 17쪽. 18쪽은 색깔이 좀 달라. 그렇지? 18쪽은 색깔이 다릅니다. 17쪽이 비금속의 대표적인 애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 때 성질을 비교하는 거는 1쪽과 17쪽밖에 없어. 이렇게 금속의 대표 1쪽, 비금속의 대표 17쪽 이 두 개의 쪽만 가지고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알겠지 얘들아? 자, 일단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내용을 좀 구분하자. 자, 금속 원소. 여기 뭐 개념적인 부분이라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 자, 금속은 상온에서 대체로 무슨 상태야? 그렇지. 대체로 당연히 고체겠지. 근데 왜 대체로가 들어갔어? 아닌 것도 있어. 아닌 것도 있어서 뭐? 아닌 뭘까? 수소 비슷했어. 수온. 수은은 우리 체온 정도로도 녹습니다. 그래서 수은은 액체. 얘가 있어서 대체로라는 표현을 쓴 거야. 네, 그리고 대체로 열, 전기 이런 게 잘 통할까 잘 안 통할까? 통해. 잘 통하겠지. 그 다음에 특유의 광택을 가지고 있겠지.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생각하면 돼. 이 두 번째는 선생님 써놓고 너희들이 중학교 때 이온에 대해서 기억이 난다면 그대로 그냥 설명하고 이온에 대해서 헷갈린다고 하면 이온에 설명할게. 이온시 전자를 잃고 이온시 전자를 잃고 뭐가 되기 쉽냐면 양이온이 되기 쉽다. 하나만 더 쓰고 설명해 줄게.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금속끼리 결합하거나 또는 비금속과 결합. 그래서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이 비금속과 결합하는 거를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배웁니다. 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자, 금속끼리 결합하거나 비금속끼리 결합한다. 뭐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자, 이온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무슨 말일까? 이온이 뭐야? 중학교 때 배웠지 이온. 네. 양이온, 음이온 배웠잖아. 이거 2학년 때 배웠지. 2학년 때 배운 거 아니야? 중학교 때. 이온이 뭐야? 우리 뭘 이온이라고 해? 전자 뭐?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로 표현했어 이온을. 그게 무슨 의미야? 전자를 어떻게 한 거야? 가져가요. 전자를 가지면 양이온. 음이온. 그렇지. 전자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띄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더해지면 음이온이겠지, 그지? 그래서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전자를 잃으면 마이너스를 잃었어. 그러면 플러스 되겠지. 그렇지? 이해 가지? 음수양수잖아. 이게 이온시 전자를 잃는데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게 쉽다. 이해 가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하나만 더 볼게.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면 주기율표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 중간에 떼 있는 거 붙이면 이렇게 생겼잖아. 금속이 어디에 있어? 여기 왼쪽. 왼쪽에 금속이 있잖아. 아 근데 주의할 거는 뭐야? 얘는 금속이다 아니다. 얘는 파란 색깔 아니야. 딱 보면 헷갈리면 안 돼. 수소는 이쪽에 포함돼야 됩니다. 비금속이야 수소. 어쨌든 왼쪽이 금속이야.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 모든 물질은 다 어떻게 하려고 한다? 모든 물질은 다 어떻게 하려고 한다?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쓰고 싶고, 서 있으면 또 앉고 싶고, 앉으면 또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본능이잖아. 그치?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힘들어서. 반대로 말하면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모든 물질은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야. 그치? 원소도 똑같아. 사람도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잖아. 돈 왜 벌어? 왜 좋은 직장을 얻어야 돼? 물론 꿈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돈 벌라고. 돈 왜 벌어? 얘랑 편하게 살라고. 편하게 살려고. 안정적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우리도 다 원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원소도 다 안정해지려고 해. 수소도, 헬륨도, 리튬도, 염소도 다 안정해지려고 해. 그러면 이 원소들이 안정해지는 건 뭘까? 회랑이에 안정해지는 거는 고수입이래. 고소들. 그렇게 말하네. 돈을 벌려고 그러네. 아무튼 원소한테는 얘는 돈 필요 없잖아. 원소는. 원소는 어떻게 안정적이야?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얘네들은 어떤 상태가 안정적인 상태일까? 원소들은 플러스랑 마이너스 같을 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같을 때 땡. 아니요? 플러스일 때. 플러스일 때 땡. 얘네들은 어떤 상태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냐면 이 상태가 가장 안정 상태고 이 상태. 너 몇 쪽이야? 17, 18. 18쪽. 불러볼까? 헬륨, 네온. 네온, 아르곤. 아르곤. 얘네들처럼 되는 게 제일 안정적이야. 얘네들이 왜? 얘가 왜 안정적일까?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라고 표현해. 얘들은 활성화되지 않아. 딴 애들이랑 반응 안 해. 딴 원자들은 뭐 수소가 산소랑도 결합하고 뭐 산소가 뭐 염소랑도 결합하고 서로 막 결합하거든. 안정해지려고 서로 결합하거든. 근데 18쪽 애들은 딴 애들이랑 반응 안 해. 왜? 이미 자기 스스로가 이미 안정돼 있거든. 왜 안정돼 있을까? 18쪽은. 18쪽에 전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 하나가 아니에요. 볼까? 어떻게 돼 있냐면 헬륨은 가운데 핵이 있고 껍질 몇 개야? 하나. 전자 몇 개야? 두 개. 두 개. 그럼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 다 꽉 차 있어 안 차 있어? 차 있어요. 꽉 차 있지. 그렇지? 아, 네온은 껍질 몇 개야? 두 개. 두 개. 몇 번? 10. 10.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가장 바깥쪽에 전자 껍질 최대 몇 개 채울 수 있다고 했어? 8개. 8개. 차 있어 안 차 있어? 차 있어요. 차 있어. 가장 바깥쪽이 차 있어. 그지? 그러다 하나하나 늘었다가 아르곤 껍질 3개. 가장 바깥쪽 다 차 있어. 18개로. 그지? 가장 바깥쪽 8개로 다 차 있잖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가장 바깥쪽 전자가 다 차 있으면 원자는 그게 안정된 거야. 오케이?
우리 사람의 안정과는 좀 다른데 원자가 최종적으로 되고 싶은 상태가 뭐냐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꽉 차 있어야 돼. 전자 껍질이. 그러려고 다른 애들이랑 결합하는 거야. 그러려고 물 분자가 만들어진 거고 여기 있는 산소 분자, 산소 기체, 질소 기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이 다 만들어진 거야. 왜? 원자들끼리 서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채우려고. 근데 혼자서는 채울 수 없잖아. 그래서 다른 애들을 이용해서 서로 채워주는 거야. 서로 채우는 방법은 이 다음에서 나오는 거고. 이해가 되려나? 네. 가장 안정해지려고 이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금속 애들은 하나만 볼까? 뭐 여기 나트륨을 보자. 나트륨은 안정돼 있지 않잖아. 그치? 네. 나트륨 전자 껍질 어떻게 돼 있어? 되게 핵이 있고 하나, 둘 다 차 있지? 다 차 있고 껍질 3개잖아. 가장 바깥쪽에 하나 더 차 있어. 그치?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7개를 만들어야 돼. 근데 그것보다 7개를 만드는 게 편할까? 그냥 이거 하나 그냥 버려서 껍질 없애는 게 편할까? 버려요. 하나 버리는 게 더 편해. 7개를 어디서 구하고 다니겠어. 그치? 하나 버리는 게 편해. 아까 전자를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전자 버리면 뭐? 양이온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나트륨을 어떻게 표현했어? 우리 이온 배울 때 Na 플러스라고 배웠잖아. Na2 플러스 이런 거 없었어. 3 플러스 이런 거 없었어. 왜? 얘는 안정해지려면 전자 하나만 버리면 되거든. 그럼 나트륨이지만 전자 하나 버리면 마치 전자 배치가 뭐처럼 돼? 네, 어려워. 네온처럼 되는 거야.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니? 네. 이해갔지? 자, 그러면 그 옆에 누구야?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몇 번? 12번. 12번. 가장 바깥쪽에 전자 몇 개 있어? 2개. 2개 있어. 얘도 8개 채우는 게 편할까? 2개 버리는 게 편할까? 버려요. 2개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그네슘은 어떻게 표현해? Na2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잖아. 왜? 전자 2개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금속은 여기 있잖아. 전자를 얻으면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하는 형태야. 그럼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것보다 버려갖고 일로 가는 게 훨씬 빠르잖아. 그지? 그래서 금속 애들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플로린을 보자. 플로린 전자 배치가 어떻게 생겼어? 플로린 몇 번? 9번. 9번. 하나. 이거잖아. 네.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먹어야 돼. 하나만 먹어야 돼. 7개 버릴래? 하나 먹을래? 하나 먹어야 돼. 하나 먹는 게 편하지. 그래서 근처에 돌아다니는 전자를 하나 데리고 오는 거야. 오케이? 전자를 얻었어? 그럼 얘는 뭐야? 음이온이야. 그래서 지금 이거 금속 원소의 특징이지만 이 밑에 이제 비금속 원소의 특징을 쓸 때는 이거의 반대야. 비금속 애들은 전자를 얻고 음이온 되기 쉬운 거야. 얘 전자를 버려서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 전자를 얻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 그지? 어려운 내용이야. 이해가지? 딱 한 번만 이해 가면 돼. 한 번만 이해 가서 몇 번만 반복해서 읽어보면 돼. 어차피 그렇구나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탐구를 하거나 그걸 가지고 문제를 이제 계산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니까 이해하는 부분이니까 한 번만 이해하고 몇 번만 반복하면 그냥 숙지되는 내용입니다. 승아 이해가? 이런 걸 파악해야 돼서 그래서 원자 번호를 외운 거야. 원자 번호를 알아야 저 구조가 이해가 가거든. 이런 걸 설명할 때. 오케이? 탄소는 플러스에 나왔어요. 탄소는 여러 가지 성질을 띱니다. 탄소는 일반적으로는 전자를 버리는 게 더 가까워. 근데 어떤 거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 탄소 같은 애들은 지금 탄소가 어디에 있어?
탄소가 몇 번? 6번 6번이잖아. 금속 비금속? 비금속이잖아. 그러면 전자를 얻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는 완전 이쪽도 아니고 얘는 어떤 애를 만나냐에 따라서 좀 달라. 어떤 결합을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건 거의 안 다뤄. 그래서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을 비교할 때 이 중간에 있는 거 거의 안 다루고, 왜냐면 애매한 부분들이 많거든. 실제 결합할 때는 자연 상태에서. 그래서 이쪽 제일 끝에 거 1쪽, 그 다음 이쪽 제일 끝에 거 17쪽, 이거 딱 두 개만 가지고 합니다. 얘는 확실하거든. 확실하게 버려서 이렇게 되고, 확실하게 얻어서 이렇게 되고, 확실하게 버려서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가지, 이 두 종만 가지고 비교를 해. 기본적인 건 지금은 금속 원소는 이런 거야, 비금속 원소는 이런 거야 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저 1쪽과 17쪽 비교하는 걸 배워. 그게 본 내용이야. 이해가지? 그래서 요 내용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거 말고는 사실 금속과 비금속 내용에서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 자, 비금속 원소는 상온에서 대체로 무슨 상태? 대체로 고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고체나 기체 상태.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금속 원소 내용을 쌤이 열심히 설명한 이유가 금속과 비금속은 상반되는 거라 얘를 잘 알면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대체로 열, 전기, 반토암, 기체야. 광택 있어 없어? 특유의 광택 같은 거 없지. 이온시 얘는 전자를 어떻게? 전자를 얻고 뭐가 되기 쉽다? 음이온 되기 쉽다. 비금속 애들은 결합이 좀 자율적이라서 다양한 결합 가능이라고 써보십니다. 됐어.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본 거야. 기본적인 보고 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기 또 내용적인 부분, 그렇지? 그 다음에 금속과 비금속 이 비교보다는 그 다음에서 배우는 이 1쪽과 17쪽 비교 그 내용에서 더 많이 주어지죠.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한 거에서 질문? 없어? 자, 4번. 요거 비교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걸 쌓은 거야.
문제에서 제시가 되고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나올 거야. 뭐 여기서 한두 문제 나오겠지. 그지? 1족과 17족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지? 금속의 대표적인 1족 뭐라고 부르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 알칼리 금속. 그 다음에 17족을 뭐라고 하냐면 할로젠 원소라고 해. 할로젠 원소. 그래서 이제부터는 1족이라고 하지 않고 알칼리 금속이라고 할 거고 17족이라고 하지 않고 할로젠 원소라고 할 거야. 그렇지?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얘들은 다른 명칭이 있는 이유가 이 알칼리 금속끼리 갖는 특정한 성질이 있고 할로젠 원소들끼리 갖는 특정한 성질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금속 원소의 대표적인 예고 할로젠 원소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이거 몇 쪽? 알칼리 금속 몇 쪽? 1쪽. 자, 1쪽 뭐 있어? 어떤 애들이야? 수소. 그럼 이제 틀리고 시작하는 거야. 알칼리 금속이라고 했잖아. 수소는 금속이 아니야. 리튬. 리튬부터야.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묶어놔. 수소를 자연스럽게 묶어놔. 수소라고 쓰지도 않고 A, B, C 막 이런 식으로 묶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1쪽이니까 오케이 이제 A, B, C가 알칼리 금속 이렇게 하면 이제 틀려버리는 거야. 그렇지? 낚이면 안 돼. 뭐부터 시작이야?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어떤 애들? 1쪽에 있는 애들. 얘네들의 특징 금속이니까 당연히 상온에서 고체 이 알칼리 금속이 어떤 느낌이냐면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 이런 애들은 산소 원자 알지? 산소 원자. 산소 원자랑 반응이 굉장히 빨라. 그래서 저 알칼리 금속 같은 애들을 예를 들어서 뭐 물에다 던지면 우리가 수소는 어떤 특징 갖고 있다고 해서 어디에 사용된다? 수소 원자는 폭탄. 폭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로켓의 연료 이런 거에 사용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물이 가득한 곳에 던져버리면 나트륨을 넣는다고 하자. 이 나트륨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던지면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이잖아. 그럼 이 물이라는 애는 H2O지? H2O. 그러면 이 H2O에 있는 이 산소를 나트륨이 가져가. 그럼 뭐만 남아? 수소만 남아.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물속에 넣잖아? 그러면 보글보글 하면서 팡 하고 터져. 수류탄 터지듯이. 부글부글 하면서 이 부글부글 한다는 게 뭐냐면 수소기체가 계속 발생돼. 왜냐면 H2O였는데 산소만 뺏기면서 H2만 남아. 수소기체만. 그래서 수소기체가 계속 발생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와. 이게 양이 점점 많아지면 폭파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알칼리 금속
이나 아니면은 나트륨 원소를 던져서 폭파시키는 영상 같은 게 있어. 그런 거를 보면 다음 시간에 보자.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확인시켜줄게. 이렇게 폭발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알칼리 금속이 뭐랑 반응성이 크다? 산소랑 반응성이 크다. 산소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도 반응성이 크고 물 속에 있는 이 H2O 안에 있는 이 산소랑도 반응성이 크고,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은 공기랑 산소에 맞닿으면 공기랑 물에 맞닿으면 겉에가 어떻게 색깔이 바로바로 변해.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영상 보면서 얘기해 줄게. 물보다 밀도가 낮습니다. 물보다 밀도가 낮다는 거는 물에다 던지면 어떻게 된다? 떠요. 뜬다. 이건 금속이긴 하지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른 금속이라고 해요. 무른 금속. 금속이긴 한데 칼로 잘라보면 우리가 좀 딱딱한 지점도 자르는 느낌으로 잘려. 그리고 대충 은백색을 띠고 있고,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뭐랑? 산소. 공기 중 아니면 물과의 반응성이 커. 이 중에서 있는 요 산소, 요 산소랑 반응성이 큰 거야. 그래서 물에 닿으면 수소기체가 발생되면서 산소를 뺏긴 수소기체가 발생되면서 폭발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보통 이 알칼리 금속을 보관할 때는 그냥 우리가 뭐 통에 넣거나 그렇게 보관하지 않고 석유, 기름 성분인 물질 속에 넣어놔. 기름은 물과 섞이지 않잖아, 그렇지? 산소와 접촉도 안 하거든. 그래서 기름 속에 넣으면 저 산소와의 반응으로부터 좀 막을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뭐 기름 성분이 있는 물질에 담가 놓습니다. 일반적인 보관은. 힘들어? 눈이 다 풀렸는데? 힘들어? 졸려? 히터를 좀 끌까? 아니요. 발이 싫어요. 발이 시려워 지금? 네. 아 그래? 안 졸리지? 아 졸을 건 줄까? 네. 안 먹어? 졸리잖아 저는. 안 줄래요? 그래. 원래? 자, 보자. 알칼리 금속. 그다음에 할로젠 원소. 자, 할로젠 원소는 어떤 애들이야? 비금속.
비금속. 대표적인 애들. 17쪽에 누구? 플로린, 플로린. 또 염소, 염소. 또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애들 어디 17쪽. 얘는 상태가 좀 각기 좀 달라서 구분지어서 쓸게. 플로린이나 염소 이런 애들은 뭘까? 기체로 존재하고, 브로민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말하는 거야. 이 BR이 브로민이야. 브로민. 이 브로민 같은 경우는 액체로 존재한다. 액체. 그다음에 아이오딘 알지?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고체. 이렇게 상태가 조금씩 다르니까 확인해주고. 그리고 할로젠 원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동일한 할로젠끼리, 플로린은 플로온끼리, 염소는 염소끼리, 브로민은 브로민끼리 서로 동일한 할로젠끼리 서로 결합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유결합 안 배웠잖아, 아직. 그렇지? 원소에 대해서 좀 배우고 뒤에서 공유결합 배워. 아까 얘기했던 이온결합 배울 때 같이 배웁니다. 이 다음 내용으로. 공유결합하여서 어쨌든 결합하여서 이원화 분자로 존재. 이원화 분자가 뭐야? 이원화 분자가 뭐냐면 원자가 두 개 결합돼서 만들어진 분자. 뭐 있어? O2, H2 이런 애들. 이 플로린 이런 애들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면 플로린과 결합해서 F2, Cl과 Cl 결합해서 Cl2, Br2, 브로민 이런 식으로 I2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걸 이원화 분자라고 해. 왜 그러냐면 서로 조건이 많거든. 우리가 공결합에 대해서 모르니까 뒤에서 얘기할게. 이 정도만 적어줍니다. 얘도 반응성이 큽니다. 반응성이 큰데 얘는 달라. 얘 우리가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산소 원자랑 반응한다고 했잖아. 할로젠 원소는 뭐랑 반응하냐면 금속. 그 다음에 수소. 이런 애들과 반응합니다. 서로 반응성이 각각 크지만 반응하는 애들은 달라.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 개념만 오늘 좀 필기가 많지. 개념만 정리를 해놓은 거야. 실제 이제 너희들 이제 이 챕터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내용들이 개념이 중요한지는 풀다 보면 이제 알 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선생님 필요한 내용들만 정리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 4 가로 이어서 5 가로 하나가 더 남았는데 이거까지 하면 오늘 내용
마무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원자과 전자 얘기했었지? 원자과 전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무리할게. 사실 이 내용을 빨리 이해시키려고 앞에서 선생님이 전자 구조에 대해서 좀 깊게 설명을 한 거야. 원래 앞에서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여기서 할 때 이해해도 되는데 미리 좀 앞에서 설명한 거야. 껍질 위에 존재하고 껍질에서 껍질로 이동할 때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되고 이런 내용을 배웠잖아. 그치?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세 번째 껍질에는 몇 개? 8개. 8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리튬을 가지고 얘기할게. 가운데 원자핵이 있지? 그치? 원자핵이 있고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껍질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 이제 화학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껍질이라는 표현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냐면 몰라. 전자가 사실 어떻게 있는지를 몰라. 근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만 아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함수의 의미로 전자의 위치를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있는 거야. 리튬이니까 전자 몇 개 써야 돼? 네. 전자가 3개 이렇게 존재해야겠지. 전자 3개가 있는 상태야. 이게 기본적인 원자의 구조야. 그치? 하나만 좀 추가해서 설명하자면 얘기했듯이 경기장 뭐 있지? 반사네? 와스타디움 있잖아. 네. 와스타디움 있으면 이 와스타디움이 이 원자의 범위라고 칠게. 원자의 크기. 그러면 이 원자 핵은 와스타디움에서 얼마큼 차지할까? 조금. 얼마큼 차지할까? 가운데 조금. 가운데 조금. 어떻게 조금? 얼마나 조금? 경기장 희고품. 동그란 거. 희고프 동그란 거. 얼만큼이냐면 이게 경기장이면 경기장 안에 뭐 탁구공, 야구공 그 정도 하나 가운데가 놓으면 그게 원자 핵의 크기야. 그럼 무슨 얘기? 우리가 실제 원자의 구조 그릴 때는 이렇게 크게 그리지. 근데 실제 이것도 엄청 큰 거야. 근데 우리가 원자의 구조 그리면서 이렇게 필기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냥 크게만 그리는 거야. 실제는 이 비율이 아닙니다. 실제 원자의 크기를 이 운동장이라고 보면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보면 그 경기장 정 가운데 탁구공 하나 또는 야구공 하나 딱 놓으면 그게 핵이 차지하고 있는 크기야. 오케이? 그럼 전자는 더 작아.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이 공간들은 다 뭐야? 다 빈 공간이야. 그래서 뭐 흔히 말하면 그 뭐지? 그 커지고 작아지는 그 누구지? 룰루? 아, 누구가? 그 앤트맨. 마블의 앤트맨에서 커지고 작아지잖아. 그렇지? 과학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요. 가능한 얘기야.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왜? 우리 다 원자로 이루어진 거잖아. 그렇지? 원자로 이루어진 우리 다 원자의 모음으로 만들어진 거야. 모임으로. 그럼 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는 사실 내가 딱 너를 보면 난 널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너가 안 보여야 돼. 다 뚫려 있어서 다 빈 공간이어야 돼. 왜냐면 범위가 이렇게 작으니까. 너 가지고 있는 원자의 전자의 위치와 핵이 이만큼밖에 차지하지 않잖아. 다 뻥 뚫려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 다 구멍 뚫려 있는 상태인 거야 사실. 다 빈 공간이야.
이 빈 공간을 조절할 수 있으면 크기까지 조절한 거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룰 수 없어서 못 하는 거지. 그런 거 배우자. 양자역학이라고 배웠잖아. 네. 들어봤나? 네. 이걸 다루는 게 양자역학이야. 이 미시세계를 다루는 게 그런 구조입니다. 알지? 이걸 앤트맨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범위가 작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전자. 우리가 이제 아까 원자량이라고 했잖아. 그치? 원자의 무게를 이제 원자량이라고 하거든. 원자의 질량을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표현해. 그럼 이 원자의 무게를 잴 때 뭘 재면 돼? 자, 리튬의 무게 잴 거야. 뭐 잴까? 전자. 원자핵. 세계와 원자핵. 이렇게 재지 않고 원자핵만 잽니다. 원자핵 자체가 그냥 이 원자의 질량을 높아. 왜 그럴까? 전자는 왜? 너무 작아서. 전자는 사실 그렇게 물론 질량 가지고 있어. 근데 무의미야. 무슨 의미냐면 내가 몸무게 재잖아. 몸무게 재고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내려와. 머리카락 하나 뽑아. 그리고 다시 올라가. 무슨 행동이야? 멍청한 행동. 의미 없는 행동이야. 그지? 전자를 무게를 재는 게 이 정도의 행동이야. 필요 없다. 질량 잴 때 뭐만? 원자 핵만 고려한다. 오케이? 원자 핵 뭐로 이루어져 있어? 수소랑 헬륨. 원자 핵 뭐로 이루어져 있어? 다 까먹었니? 원자 핵 뭐로 만들어져 있어? 그거 쿼크. 쿼크 너무 갔어 그 전에. 중성자. 중성자와 양성자.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의 무게를 재는 거야. 이 원자의 무게를 잰다는 거는. 오케이? 자, 두 가지 이 원자의 구조의 범위, 그 다음에 이 원자의 질량의 의미. 빨간색입니다. 자, 원자 번호를 왜 알아야 되냐면 선생님이 앞에서도 설명해줬었지만 짧게 원자 번호를 안다는 거는 원자 번호의 수와 뭐랑 같다고 했어? 전자핵. 전자수. 또 모든 원자는 항상 전하량이 어떻게 돼야 돼? 예은아? 네. 음의 전하량, 이제 전자의 전하량과 전자핵의 전하량이 만나서 항상 뭐가 돼야 돼? 0. 0이 돼야 돼. 중성. 그렇지? 전자는 마이너스고 핵은 플러스를 띠잖아. 그렇지? 둘이 항상 만나서 0이 돼야 돼. 온전한 원자는. 그렇지? 그게 깨진 게 이온이잖아. 이해가니? 네. 원자 번호를 안다는 거는 뭘 아는 거냐면 양성자. 양성자 수를 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원자 번호를 안다는 거는 전자 수를 안다는 거야.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핵 전하량의 크기도 안다는 거야. 리튬이잖아, 리튬. 그치? 리튬의 원자핵, 아까 원자핵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는 색깔을 칠할게. 양성자 하나가 보통 플러스 1 의미합니다. 세 개를 가지고 있어. 원자 번호 리튬 몇 번? 1번. 3번. 3번이잖아. 그치? 양성자도 3개야. 나트륨 몇 번? 11번. 11번. 양성자 수 몇 개? 11개. 11개야. 오케이? 네. 원자 번호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리튬 같은 경우는 3번이니까 양성자도 3개야. 이 양성자의 수와 비슷하게 중성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번호는
뭐 양성자 3개면 중성자도 3개. 뭐 양성자 10개면 중성자도 10개. 뭐 이 정도 이렇게 비율을 맞추거든. 근데 뒷번호로 가면 갈수록 뭐 양성자가 뭐 25개야? 그러면 중성자는 33개. 막 이런 식으로 중성자가 점점 좀 많아져. 알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배우고. 이렇게 우리가 양성자 이렇게 원자 핵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지? 그러면 원자 핵만 보면 중성자는 전하량이 없잖아. 중성자는 전하량이 0이야. 그럼 양성자는 하나당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리튬의 원자 핵의 전하량은 뭐야? 3. 플러스 3이지. 그치? 네. 그치? 그럼 전자는 3개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만나서 항상 전자는 중성이 돼야 돼. 전자래. 원자는. 그치? 다시 한 번 말하면 전자수와 양성자수가 만나서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도 나타낼 수 있고 전자수도 나타낼 수도 있고 핵 전하량의 크기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이해하지? 네.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그냥 Y라는 원자 얘를 쓴 거야. 자, Y라는 원자가 있으면 우리가 우측 상단, 우측 하단, 좌측 상단, 좌측 하단 표기하는 게 다 달라. 우리가 다 표기되어 있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지만 우측 상단에 뭐 표기해? 우리가 원자를 보면 우측 상단에 뭐 써 있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게 뭐야? 전화. 양. 양이온, 음이온 전하량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온 값이라고 합니다. 이온 값. 이온이 됐을 때 표기하는 부분이지.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는 써놓은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 이름. 아까 배웠었는데 이 오른쪽 밑에 쓴 거 아니야? 이거 무슨 개수. 그치, 원자수. 왼쪽 밑에는 뭐 쓰냐면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1, 얘는 0. 이렇게 써. 뭐야? 전자 개수. 이 수소는 1, 산소는 8. 뭐야? 전자 개수 아니에요?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를 써줍니다. 좌측 밑에, 좌측 위에는 질량수를 씁니다. 질량수. 이 원자의 질량 말하는 거야. 아까 원자의 질량 어떻게 된다? 원자의 질량 어떻게 된다고 했어? 낮아요. 그치? 높아요. 왜 작아? 어떻게 된다고 했어? 뭐 된다고 했어? 원자 핵. 원자 핵. 원자 핵이 뭐야? 양성자랑 중성자를 잰 게 질량수야. 저 질량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학에서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건들지 않아. 우리는 뭐만 요 이온값 여기 들어가는 거, 그다음 원자 번호 뭐 다 아니까 원자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 알아주고. 여기 밑에다 쓰려고 하는데 여기다 쓸게. 여기 밑에다가 써주면 돼. 자,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와 두 가지 구분해야 돼. 뭐냐면 최외곽 전자,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물질은 다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고? 안정되고 싶어요. 안정적이고 싶어요. 그지? 우리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거는 뭐가 똑같다는 거라고 했어? 반응.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뭐가 같다? 족이 같다고 했잖아. 그치? 같은 족의 특징들 뭐였어? 뭐 해볼까? 리튬 할까? 리튬? 자, 리튬 하나,
리튬이지? 그 다음 또 뭐 있어? 얘 1족이잖아. 그 다음 1족 뭐야? 나트륨? 나트륨. 먼저 핵 있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그 다음 세 번째 껍질 이렇게 있잖아. 네. 하나 더 볼까? 칼륨.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 8개, 세 번째 껍질 몇 개? 8개 하고 하나 더잖아. 어, 어떤 특징이야? 공통점 있어 없어? 있어요. 뭐가 있어? 마지막 게 하나예요. 항상 바깥쪽 전자가 하나야. 그렇지? 이해가? 네. 이쪽 애들은 2개. 바깥쪽에 2개야. 3족은 3족 없어요. 13족은 13개. 13족은 세 개. 13개 어떻게 넣어? 세 개. 3개. 14족은 네 개. 4개.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지? 아까 화학적 성질이 뭐로 따진다고? 족으로 따진다고 했지. 그럼 화학적 성질은 어떤 걸 가지고 따지냐면 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에 따라서 서로 결합하는 거거든. 이 안쪽 애들은 반응하지 않아.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 따라서 얘 성질을 가져.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개수가 맞을수록 서로 맞으면 서로 성질이 비슷한 거야. 개수가 맞으면. 오케이? 그걸 우리는 족으로 구분한 거고. 이해가지? 자, 이 의미가 최각 전자의 의미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야, 나트륨의 최각 전자 몇 개야? 라고 하면 2개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하나 아니에요? 미안해. 1개. 그럼 나트륨의 원자과 전자 몇 개야? 라고 하면 1개라고 하는 거야. 14족의 최각 전자 몇 개야? 4개. 4개. 14족의 원자과 전자 몇 개야? 4개. 4개. 17쪽에 최각 전자 몇 개야? 7개. 7개. 17쪽에 원자과 전자 몇 개야? 7개. 7개. 18쪽에 최각 전자 몇 개야? 0개. 8개. 8개. 18쪽에 원자과 전자 몇 개야? 8개. 얘는 빵. 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최각 전자는 그냥 실제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 말 그대로 그냥 최각 전자는 실제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야. 오케이?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18쪽만 달라. 이 원자과 전자는 뭐냐면 반응하는 전자수. 그러면 당연히 바깥쪽에 있는 전자만 반응하는 거니까 최각 전자랑 다 똑같아 개수가. 근데 아까 18쪽은 무슨 기체라고 했어? 아까 회랑아 비활성. 비활성 기체야. 딴 애들이랑 반응 안 해. 왜? 왜 반응 안 한다고 했어 종환아? 그 8개가 딱 돼가지고. 이미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 그치? 원업이야 원업이. 다른 원소들의 18쪽은 원업이야. 다 저렇게 되고 싶어 해. 이미 근데 본인은 다 차있기 때문에 얘는 반응할 수 있는 전자수라고 했잖아. 바깥쪽에 8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랑도 반응 안 해. 그러니까 0개야. 8개가 있지만 반응할 수 있는 전자는 0개. 오케이? 네. 학교에서 설명해 줄 때 최각 전자와 원자과 전자를 구분하지 않고 설명해 줄 수도 있어. 근데 안 돼. 안 돼. 구분해야 돼. 이게 학교 외 문제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구분하는 문제나 질문이 나옵니다. 오케이? 학교에서 그냥 18쪽만 달라 얘들아라고 설명해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실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거나 우리 이제 참고 이제 여러 문제집을 풀지만 여러 문제를 풀다 보면 확실하게 구분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알았지? 중요한 부분이야. 원자과 전자의 의미와 최각 전자의 의미. 최각은 말 그대로 그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만 세주면 돼. 오케이? 원자과 전자는 반응할 수 있는 전자수 18쪽만 주의하면 돼. 오케이? 이해 갔지 얘들아? 네.
이거 안 적었지?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어? 아니요 이거 위에 몇 쪽인지 써놓고 적었는데. 아 그래? 아 오케이. 다시 적어? 아무것도 안 적었어? 네. 아 그럼 적어줄게. 저건 어떻게 해요? 지워. 아 그래? 이렇게 쓰면 돼. 얘 한 개 한 개 있는 거 몇 쪽? 1 1쪽. 4개 되는 거 몇 쪽? 14 14쪽. 7개 6개는 17쪽. 0개 8개는 18쪽. 얘를 주의해야 된다. 다시 이것만 주의해주면 돼. 당연히 주의할 거잖아. 문제가 이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18쪽 물어봐. 그렇지? 딴 거는 뭐 물어보지도 않아. 오케이.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얘들아 뭐 해달라고? 내일 읽어주기만 하면 돼. 알았지? 계속 자주 머릿속에 상기시켜주는 게 중요해. 우리 이거 화학과 그 과학 내용이 많아. 양이 많아. 우리 이거 이거 사실 고등학교 가면 너희들 알겠지만 벼락치기 못해. 나 진짜 암기 진짜 좋다. 이러면 가능해. 고1 때는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이상부터는 다 탐구하는 문제라서 힘들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계속 머리에 두고 있어야 돼. 아.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잘 들었어. 가빈아 14번 그만 물어봐요. 잘 외워왔어요. 이거 뭐야? 빠가리. 그거요. 아닌데? 다음 황 아니야? 그래서 14번 뭐예요? 아 이인가? 이번 주도 다음 주 올라. 교수 맞아. 영화 찍어. 안녕하세요. 어? 나한테 결제한다고? 수학도 하나?